오늘도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옆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는데 고생 안 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죠. 걱정이 많이 되고 계속 재난 문자가 오고 뭐 몇 분 단위로 전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하천이 넘칠 수 있으니까는 가지 마라 이런 것도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야 뭐 여기 오는데 뭐 하천을 지나거나 뭐 지하차도를 지날 일은 없는데 혹시 이제 이런 날에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천에 꼭 그래서 이제 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요즘 유튜버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걸 또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걸 또 뭐 돈벌이 삼는 사람들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꼭 사고가 나서 꼭 인명피해가 발생을 한두 건씩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 가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오늘 아침 또 출근길도 고생하시지 않았나 구독자님들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딱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820분.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800분 넘게 지금 들어와 계세요. 오늘도 그만큼 관심이 될 만한 뉴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을까요? 네. 그럼 어제처럼 오늘도 예고를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또 시청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최상병 문제. 김건희 여사 얘기도 안 할 수도 없죠. 차상병 문제 얘기를 이어서 이제 목표는 저희가 전 세계 얘기를 다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준비를 이쪽 보면은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서로 저격을 하는 바람에 다 잡혀가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까지 나와가지고 잡혀가게 생겼다. 썸머리 황제 또 김민하 평론가. 뭐 황제는 아닌데 그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종호 이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등장한 경찰 얘기가 공수처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경찰 얘기가 또 아주 심상치 않은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뭡니까? 02800에 7070. 그렇지. 이게 어디다라는 게 일부 밝혀졌는데 맞아요. 그 의미가 뭐냐 이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장황하게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 잠깐 따봉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보수 언론 일면에 다 무슨 수미텔이라는 사람이 그러게 말이에요. 갑자기 미국에서 잡혀가 가지고 화제예요. 국정원이 뭐 일종의 뭐 공작을 하다가 근데 적발이 됐다. 그것도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지금 이 대외 상황이 엄중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원전을 지금 수주했다고 막 잭팟을 터뜨렸다 이러는데 그게 또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고 이 얘기 다 할 때쯤이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을 막 압축해가지고 전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시작합시다. 알았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1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폭전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거의 분당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거의 뭐 이제 막장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CBS 주간 4차 방송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자들 간에. 근데 거기서 또 폭탄 선언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냥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 방송 토론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요. 이 묘하게 근데 한동훈 후보 계속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뭔가 계속 다른 후보에 비해서도 원희룡이 적대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물론 적대적이고 불꽃이 튀긴 했지만 약간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이 하는 얘기는 뭔가 저쪽에서 들은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걸 아픈 걸 찌를 것 같고 이런 느낌인 상황에서 방어할 건 방어하고 약간 전략적으로 임하는 모양새였는데 그 원희룡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으니까 그렇죠. 너무 싫은 내색은 하기 어렵잖아요. 뭐 그것도 있지만 분명히 아픈 게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계심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잘 보고 방어해야 된다 이런 한때 느낌이었는데 동업자관계였으니까 뭘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잘 그렇지. 보고 방어해야 된다 이런 게 느껴졌는데 예. 왜 실제로 어제 원희룡 후보가 막 공격하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나경원 후보를 대할 때 한동훈 후보의 태도는 거의 나경원 후보 정도는 내가 마구 갖고 놀아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어제. 아주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후보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막대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 토론회를 다 봤어요. 김민하 평론가 진짜 대단해. 다 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인내심이 필요하거든. 일단 글씨로는 다 보고 이제 궁금한 부분을 찾아봤는데 네. 일단 그 나 후보가 그때-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법무부 장관 할 때 성공적으로 뭐가 된 게 없지 않느냐라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고 등등의 일 때문에 결국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강서북 구청장 보궐선거도 결국은 진 거 아니냐.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공격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사안에 그렇게 개입할 수 없다. 개별 사건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내가 그러면 뭐 구속을 시키라고 수사를 지휘하느냐 이런 취지의 어떤 반박을 하다가 예. 계속 나경원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예. 나경원 후보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야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한 건 아니죠라고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걸 말을 또 촥 자르고 본인 사건이잖아요. 예. 완전 빼박으로 그냥 만들어놔 버렸어. 그 원래 말대꾸 잘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었잖아요. 2019년 4월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저지하려고 당시에는 여권이 분열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당시 야사당이 한꺼번에 움직여가지고 이 선거법까지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저지하려고 국회 안에서 몸싸움 벌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회의 방해하고. 그래서 국회법 위반하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이듬해 1월에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 이 재판은 4년 넘게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 수사할 때 검찰이 결국 공소 제기를 할 상황이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빼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빼줘요, 좀. 그렇죠. 한동훈 장관 기소하지 말아줘요. 그렇죠. 이 사건에 개입한 거잖아. 수사에 개입한 거지. 참.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한겨레신문 3면도 보여주세요.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자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도권 토론이어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다른 후보들한테 질문을 하는 어떤 과정이었는데 중간에 끊고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계속 이렇게 깐족대고 아니 지금 다급해졌으니까 이거 지금 폭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계속 그렇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뭔가를 할 것처럼 깐족대고 계속 막 중간에 말을 끊고 뭘 하더니만 결국은 이 사태가 터져버린 거야.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다들 당황을 해버렸어요. 정작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네. 이날도 합동연설회가 있었거든요.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막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문제다라는 이런 얘기를 SNS에 올린 나경원 후보가 막 공격을 또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보수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 당을 맡길 수가 있느냐. 한동훈 후보가 이걸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서 교묘하게 비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언제 어떤 경로로 공소 취소를 요청했는지 그게 시점이 윤석열 정권 초였는지 등에 대해서 취재진이 물어봤지만 나경원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는 연설회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 부분이라든가 나경원 후보가 뭐 이 잘못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잘못 인식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후보도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놓치고 갈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조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둘 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가 청탁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거를 신고를 했어야지. 그렇죠. 내가 청탁을 안 들어줬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당연히 문제인 것이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논리에 지금 휘말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 페이스북에다가 무차별 총기 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 자기가 썼고, 총 쏠 때는 상관없고 이렇게 썼고 네. 연설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연설회 끝난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이 한 말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냐 그 얘기를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 청탁했냐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얘기를 하냐. 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탄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 기사에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면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청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얘기했고 영남 초선 의원 나경원 후보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맞다. 이 일이 총선 전에 불거졌으면 악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이 뭐 수사를 하니 기소하니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검찰하고 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같은 편이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검찰 개혁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이니까 검찰은 그냥 국민의힘 편에 붙은 거야. 고발 사주 사건도 사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미정 떼다가 결국 기소도 안 하고 있다가 저 재판 4년째 끌고 있잖아. 1심도 안 나왔어 아직.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이런 배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청탁을 넣었다는 얘기를 그냥 당시에 청탁을 받았다는 사람이 폭로해버린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라는 걸 치르면서 제가 검사면은 이런 노다지가 없습니다. 무슨 댓글팀 얘기 나오죠. 무슨 여론 그치. 조성팀 얘기 나오죠. 사천 얘기 나왔지. 사천 얘기 나왔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무슨 이 청탁 얘기까지 야 이게 수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할 거리가 이렇게 넘쳐난다. 일 열심히 해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야지. 압수수색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압수수색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야지. 아이 진짜 전직 법무부 장관이 여당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거기에 논란에 다 휘말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법 앞에 그러게 말입니다. 예외도 뭐 하고 성역도 있습니까? 없다며. 네, 뭐 하고 있습니까? 반성하시고 근데 제 그럼 이원석 생각에는 총장은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이제 짐 싸고 있는 거야 계속.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 8월이면 생각에는 끝나니까.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 힘 빠질 때쯤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팝콘 네. 그럴 것 같으니까 이원석이 막판 스포트를 올리려고 하니까 손발 아직- 싹 자르고 아무것도 네. 못하게 해놓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 힘이 안 빠져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다음번 되는데. 검찰총장 임명할 때 또 완전 자기 사람 더 찐으로 지금 임명하겠지. 근데 우리가 검찰을 뭐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임기 말 되면 그런 거 없다. 네, 그거를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보면서 글쎄요 될까 모르겠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완전히 이게 뭐랄까 무슨 권력하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데요. 근데 어제 이 문제만 논란이 된 게 아니에요.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여당 당권주자 모두 제2부속실 설치해야.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실속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반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은 당권 주자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 새로울 게 있습니까 이게? 그렇죠. 새로울 게 없는데 이 기사의 재미있는 점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들어있다는 거죠. 또 어제도 우리 잠깐 소식 전해드렸어요.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반환, 그러니까 4차 방송 토론회 열릴 때 반환 지시를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두 O를 선택했어요. 이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파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법 앞에 평등 정신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원희룡은
원희룡 후보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선물로 들고 간 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서신이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당당히 조사받고 국민에게 심경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나경원 후보는 수사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 그리고 또 윤상현 후보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대통령실 바로 받아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기사에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 제2부속실에 대해서 한동안 만드는 쪽으로 기울다가 현재는 아닌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원 등 사람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권 주자들이 실속 없는 제2부속실 논의에 왜 자꾸 불을 댕기는지 모르겠다. 당대표 선거를 위해 계속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그렇죠. 기자회견 때였나요? 아니면은 그때 대국민 담화 때도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하는 대로 한동안 만드는 쪽으로 기운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 아닌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대통령은 만들고 싶은데 아닌 쪽으로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울이 있다고 치면 대통령은 만드는 쪽에다가 추를 올려놨기 때문에 만드는 쪽으로 기운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올려놓은 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추를 누가 안 만드는 쪽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추가 기운 거 아니? 이게 저울이 기운 거 아닙니까 지금? 영부인이라고 불러도 부르지도 말자고 했던 그 영부인이잖아요. 그 그건 대통령이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도 말자 그랬잖아. 영부인이 무슨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글쎄 어떤 분이 이 추를 올려놨는지 저는 모르는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무거운 추를 어떤 분이 올려놨기 때문에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대한민국에. 저는 모르겠네요. 누가 있나? 진짜 눈치고 진짜. 김씨인가 혹시? 우리도 김씨인데. 우리랑 예. 같은 김씨일까요? 어디 김씨신가? 그래.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디 김씨신가? 내가 그러게 모르겠네요. 말했어요. 광주 김씨신가? 그럼 김이나도 평론가도 광주 김씨예요? 아닙니다. 저는. 광산 김씨예요? 경주 아니. 김씨예요? 경주 김씨의 한 갈래인 삼척 김씨입니다. 김건희에서 삼척 김씨일 수 있어. 큰일 났어. 아닙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네.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 아무리 설치하라고 해도 안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차기 당권을 쥘 사람들이 전부 다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용산하고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 소환 소식은 강간무 소식이야.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행정관의 진술까지 나왔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도 만약에 검찰 소환 조사를 하면 명품백 문제하고 같이 조사한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고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거 제대로 되겠어? 이 소환 못할 것 같은데? 자, 한국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자, 오른쪽에 스미텔이 저희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 옆에 생뚱맞게 이렇게 크게 박스 기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주가 조작 의혹 방문 조사 시도. 김 여사 작년 검찰 제안에 무응답. 검찰이 작년에 방문 조사를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측이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는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을 듣기 위해 과거 시도했던 방문 조사를 포함해 모든 조사 방식을 열어두고 방법과 시기를 지금 현재 고심 중이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원래 수사를 했던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이렇게 시도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도를 했는데 검찰의 제안에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고 네. 김 여사 측은 같은 시기 검찰이 보낸 A4 용지 10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도 길게도 보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네. 민주당 등의 고발에 따라서 억울하게 도이치 사건 피의자가 됐을 뿐 주가 조작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여론이 나빠졌으니까 그렇죠. 검찰에 응하지 않았던 김 여사 측 대응도 변화하는 조짐이 감지된다.
뭐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건데 최근 검찰이 문제의 디올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명품백을 이 검찰이 확보를 하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되고 네. 아마도 이게 대통령실과 조율을 한 결과 아니겠느냐. 한국일보는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이 가방을 제출을 받으면 일련 번호를 통해서 최 목사가 준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사용 여부를 조사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이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설명이에요. 명품백 그러면 가방 다 포장 뜯어봤다고 얘기를 하잖아. 말 바꿨잖아 또. 포장은 뜯었지만 사용을 안 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 포장 그렇죠. 뜯다 보니 흠집이 좀 났다고 또 얘기하겠지. 그렇죠. 포장을 뜯다가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구 좀 약간 좀 흠집이 네. 좀 났네. 그리고 이사하다가 흠집 좀 났다고 또 얘기하겠지. 일련 번호가 다르다 혹시 그러면 그러면 심각해지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사다 갖다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겠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 측 해명은 제가 볼 땐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음모다. 최재형 목사 측의 음모다. 네, 이렇게 가는 거고 참. 조사 형태 1. 소환조사 2. 방문조사 3. 제3의 장소조사 4. 서면조사 이렇게 4가지 방안이 원칙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네. 검찰은 서면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면조사를 진행하면 여러 번 질의 답변이 오가야 되고 수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고 김 여사 측이 가장 꺼리는 거는 검찰 출석이다. 그래서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될지. 일단 JTBC는 JTBC 같은 다른 언론들은 제3의 장소 조사가 유력하다. 뭐 이렇게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한국일보에서도 그런 부분을 잠깐 언급도 하긴 했는데요. 아마 과거 이명박 대통령 조사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때 무슨 서울시내 모처 그렇죠. 호텔에서 조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적절하냐 일단 그런 것도 의문이고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 강찬호 논설위원 쓴 글 중간에 보면은 김 여사 변호인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될 사건이고 여사 소환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김 여사의 변호인은 용산 법무비서실 행정관 출신이다. 그러면 용산이 검찰에 이 문제는 각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오해를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런 조각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최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변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법률비서관실의 행정관 출신이었어. 이 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실하고 같이 손발 맞춰가면서 지금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하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즘 해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맞다고 저렇게까지 우기는 게 왜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말로 이제 풀리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 자, 이 상황 보니 우리도 이해 안 가잖아요. 보수신문이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진 않거든요. 여기서 볼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사설에도 관련 내용, 그러니까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사과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경향하고 한겨레는 늘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보수신문의 사설만 준비해봤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명품백 해명도 혼선, 제2부속실은 6개월째 검토 중. 검토 중가 아니라잖아. 안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데 조선일보가 정보가 좀 부족한가? 근데 조선일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6개월째 지금 가시적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김 여사가 껄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거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얘기도 이전부터 나왔어요. 검찰 앞에 포토라인에 서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시 같은 내용이 쏙 들어가 있는 거야. 대통령실 주변에선 김 여사가 제2부속실 설치를 껄끄러워한다. 아니 제2부속실 설치를 영부인이 껄끄러워하면 안 만드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만든다. 아까 엄청난 무게의 추를 올려놓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그러한 사실을 조선일보가 근데 아까 내가 다 얘기하니까 아니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네요. 그럼 이건 사실이라는 얘기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지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네요. 예상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원래 보수신문은 다 정보는 갖고 있지만 깔 수 있는데 안 까고 그 싹싹 숨겨놨다가
이런 칼럼이나 이런 데 쏙쏙 집어넣잖아요. 이 사설에다가 싹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기 다 들리는 게 있거든. 근데 이런 가운데 김 여사 변호인이 명품 가방에 대해 기존 입장과 엇갈리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거 뭐 저희가 쭉 설명해 드렸던 내용하고 같고요. 그래도 조선일보는 반대 얘기도 넣어야 그래도 대통령실에 체면이 서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친북인물의 정치 공작이었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은 잘못이다. 이게 꼭 친북인물 이런 얘기를 넣어.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사과하는 별개로 김 여사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내부적으로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적도 있다고 한다. 그 한동훈한테 문자 5번 보냈다고 하는 거, 그걸 또 거론하는 거예요. 이와 함께 검찰 조사도 자청했으면 한다. 그게 대통령 국정 운영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세요. 자, 여당 후보 4인 제2부속실 설치 한 목소리. 더는 늦출 수 없다.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쓴 것도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계속 그래, 더는 계속 늦출 수 얘기하는 없다고 얘기야. 하는데 계속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뒤로 늦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야.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어.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들이 왜 제2부속실 설치를 한 목소리로 강조를 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또 구설에 오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론이 더 악화되고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다 입을 모아서 제2부속실 설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2부속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이 잘못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존재하던 역대 대통령실에서는 늘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없어졌고 그 바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억측을 낳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당권 주자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주문도 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20%대에 머무는 데는 끊이지 않은 김건희 여사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배우자 관련 의사결정 단호하지 못했고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해서 대통령의 원칙과 공정이라는 구호를 훼손을 시켰다. 그리고도 아직도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 봤으면 필요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고민한 사안도 아니고 그럴 때도 이미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도 보여주시죠. 요즘 보수신문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최상병 사망 1년, 철저한 진상규명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하고 한겨레신문 사설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경향신문 사설은 여당도 김건희 통제, 대통령실, 사과, 수사, 부속실 답해야 이 여러 가지로 답을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설에서 쓰고 있고요. 한겨레신문은 김 여사 사과, 국힘 후보 모두 촉구, 변명 말고 진실 밝혀야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꿈쩍도 안 하네요. 8시 59분, 이제 9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숨을 좀 돌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뭐 한숨을 뭐 돌릴 수도 있고, 네, 뭐 아닐 수도 있고, 네. 뭐야, 그게 무슨 때도야. 자기가 할 때는 너무 스무스하게 광고 보고 오시죠. 이렇게 하더만 협조를 안 하네. 그건 좀 이따 김민하 평론가랑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광고라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재밌는 내용 많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경찰 간부가 이종호 녹취록에 나오는 경찰 간부가 공수처의 외압 어떤 상태인지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스토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스토리 왠지 그리고 이게 그냥 허공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손에 잡힐 만한 얘기라는 게 나왔다라는 것까지 네. 이걸로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광고 잠시 보고 오시죠.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이 구독자님들이 막 주변 구독자분들한테 나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의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땐 비교원 365일 연중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신문정님께서 광고 타임 이렇게 재미있을 일인지 이렇게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우리가 재밌다고 말씀드렸던 또 기대하실 만한 내용이 바로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이종호가 승진 언급한 경찰 간부 공수처의 수사 외압 고발당해. 그 조모 경무관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종호 녹취록 기억하실 텐데 네. 그 녹취록에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종호라는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를 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사건의 컨트롤 타워를 한 네. 징역 2년에 뭐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이 이 녹취록에서 경찰 누군가를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는 승진이 안 됐는데 어제 보도된 걸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이 승진이 안 된 거는 따로 이유가 있었고 수사 외압 때문에 승진이 안 된 거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징계가 무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때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하는 거 징계권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하던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이 경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정이 어제 고강효 관세청장과 조모 경무관 이 논란의 그 사람이에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 4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4부는 최상병 손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그 경정 쪽은 고발장을 통해서 피고발인들은 브리핑에서 세감 관련 언급을 막으려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가 청탁 거절이 확인된 직후 사건 이첩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당시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수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증거 자료를 분석하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건 이첩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논란의 조모 경무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신문 5면에서 전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 5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5면에 이 당시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 네. 이걸 이제 기사예요. 외압 거부하자 사건 이첩 지시, 그렇죠. 마약 수사 열흘간 중단도. 여기 제목 달려 있는 고기사입니다. 요게 사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 이게 더 자세한 맞아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영등포 경찰서가 마약 밀반입과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관 직원 연루 의혹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밀반입해오던 조직원이 자기도 모르게 검색대에다가 마약 가방 올려놨는데 이거를 세관 직원이 에이 왜 그래 빼가지고 그냥 입국장으로 넘겨줬다. 너 빨리 들어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나중에 마약 수사를 하다가 그 조직원들을 검거했는데 조직원들이 실토를 한 거야. 그렇죠. 네. 요 킬로폰 74kg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원 10수명을 검거를 했는데 네. 이 조직원들이 9월 초에 공항 세관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조직원에 대한 수사였는데 이제는 세관을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관세청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부터 수사팀이 각종 외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수사를 했고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거를 10월 달에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는데 10월 10일 날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5일 오전에 서울경찰청 간부들하고 영등포 수사팀 간의 회의가 열렸답니다. 네. 근데 이 회의에서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은 제외해라. 서울청의 요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항 세관 직원이 수사 대상임을 짐작할 수 있는 문구가 3차례 요구 끝에 보도자료에서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날이 조모 경무관이 이 문제의 경정에게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이날 오후에 이 전화를 해서 세관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게 해달라. 국정감사 때 야당이 정부를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텐데 야당 도와줄 일이 있겠는가? 이런 취지로 이 조모 경무관이 모 경정에게 얘기를 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건데 네. 이날이 이제 10월 5일이지 않습니까? 네. 10월 12일 날 관세청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걸 의식해서 관세청 직원 연루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조모 경무관이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조모 경무관은 고광효 관세청장의 또 대학 후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의심인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거절을 했지만 이런 요구들을 네. 거절을 하니까 6일 오전에 다음날 오전에 네. 경찰 지휘부로부터 사건 이첩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영등포 수사팀 손떼 사건에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영등포 수사팀은 모든 수사를 중단을 했고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수사팀 그렇지. 입장에서는. 다 밥을 다 줘놨는데 언론 브리핑만 하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이럴 경우 억울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사건 이첩을 하시라는 거면은 그 지시를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래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러지. 네. 공문으로 주십시오. 네, 근거를 정확히 대라. 근거를 남기게. 네. 그랬더니 서울청은 공문을 안 보내주더랍니다. 네. 그 왜 안 보내줬겠느냐? 음. 이 경정은 공문도 못 보낼 정도의 위법한 지시였다는 것이다. 네. 라는 거고 결국 언론 브리핑은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세관 연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러자 이첩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태도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언론 브리핑이 진행된 다음 날 밤에 서울청 관계자가 영등포서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 취지의 문자를 모 경정에게 보냈고 수사팀을 다시 꾸린 모 경정은 16일부터 수사를 재개를 했다는 건데요. 이 잡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더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맞아요. 지난 4월에 영등포서가 인천 세관 압수수색을 위해서 영장을 신청하자라고 그랬는데 네. 서울 남부지검이 2차례 이걸 기각을 했고 지난달에는 계속된 영장 기각에 항의하기 위해서 네. 영등포 경찰서가 남부지검 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장을 이 검사가 자꾸 기각을 하니까 이 사람 손 떼게 해주십시오. 경찰 수사팀이 이 검사는 손을 떼게 해주세요라고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을 했다. 근데 검찰은 법적 거부했다. 근거가 없다며 거부를 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러는 거야 대체? 이게 뭐라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단톡방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말하고 뭐 하면은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요.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되는 거야. 여기서 또 같이 봐야 될 게 사실은 어제 MBC 보도거든요. 맞아요. MBC 보도의 캡처를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제목이요. 임성근 단톡방 멤버 경찰 간부 조모 경무관 승진 얘기한 적 있다 이겁니다. 단톡방 멤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송 씨라는 경호처 직원인 송 씨가 언급을 했었나? 그 경찰 이종호가 언급한 거죠. 제가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줘야 된다. 승진시켜 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런 사람 승진시켜야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단톡방에 경찰 간부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그동안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조모 경무관 말고 경찰 간부가 그 단톡방 5명이 멤버인데 경찰 간부가 그중에 한 멤버라며. 현직 경찰 최모 씨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단톡방에. 이 사람도 상당히 그 간부급이고 총경급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MBC한테 이 사안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송모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 네. 그런데 요 사람이 이제 이 조모 씨 관련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네. 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이 참여자들의 이제 등장하는 참여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 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모 씨, 그리고
송모 씨와 함께 경호처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경찰 최모 씨 등인데 네. 요 송모 씨는 최상병 순진 사건 이후에 이종호 씨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얘기를 했다고 밝혀진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송모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함께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근무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경호처에 파견이 됐던 경찰이었던 거지. 그렇죠. 송모 씨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그 같이 근무한 직원이 있어가지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종호 씨하고 뭔가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우리가 요 구조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경찰 간부 조모 씨에 대한 얘기를 이 송모 씨가 경찰 최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물어봤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구조하고 유사한 구조가 요 조모 씨 관련 논의에서 발견이 된다. 그래서 MBC의 리드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인사청탁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의 경로가 겹쳐 보이는데 최종 목적지도 같았을까요?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네. 말씀드릴게요. 네. 조모 경무관의 승진 이야기를 나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와 공익 신고자는 이른바 이 이제 멋쟁 해병 카톡방 멤버였는데 다른 3명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모 씨, 현직 경찰 간부 최모 씨 그리고 사업가 등이었다. 그런데 경찰 간부 최 씨가 지난해 송모 씨에게 조 경무관 승진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MBC 취재진에게 털어놓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최모 씨는 수년간 아까 말씀드린 조모 경무관을 수행을 해왔으며 송모 씨와는 해병대 선후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모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모모 뭐냐 뭐뭐 이렇게 하면서 승진이 안 되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승진이 안 되어서 조금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모모 소장님 좀 승진이 많이 안 됐잖아요. 옆에서 엄청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누구한테도 말도 못했는데 근데 송모모 선배, 요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죠. 네. 송모모 선배는 후배들을 잘 챙기니까 그때 이 조모모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기자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송모 씨가 뭐라고 답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모 선배가 뭐 그러냐 좀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최모 씨는 이 통화가 청탁은 아니었고 현재는 단톡방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조모 경무관의 승진 문제가 부하였던 경찰 최모 씨를 통해서 경호처 출신 그치. 송모 씨에게 전달이 됐고 네. 이러한 이거- 정황의 내용을 이종호 씨가 알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공익신고자에게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면 요 구조가 정확하게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의혹하고 비슷한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송이 김용현 경호처장 얘기를 언급을 해가지고 송이 김용현으로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외압에 로비를 했느냐 임성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이종호라고 하는 그 블랙펄의 주가 조작범 그 사람을 통해서 갔느냐 두 라인 다 갔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추정을 해봤었던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송이 이종호랑 통화하고 송을 통해서 경찰이 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임성근하고 송하고 같이 또 연락을 하는 사이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송이라기보다는 이종근한테 하고 이종근은 다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종근은 방송하시는 죄송해요. 분이고 네. 이종근 선배 죄송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관계가 이 사람이 다 주도가 돼가지고 했는데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 이종호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더 무게에 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 뇌피셜입니다. 이분들은 팀 도이치로 묶여 있는데 각자의 영역과 담당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응? 이 팀 도이치에서 가령 야 우리 경찰도 누가 하나 좀 옆에 둬야 되지 않겠어? 옆에 있어야 되지 우리 않겠어? 팀. 근데 그러면 송모 씨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멋쟁이 해병 카톡방 있잖아. 그 최모랑 엮여 있는 그 조모 경무관이 이번에 승진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걸 좀 알아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고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사안을 파악해 본 다음에 야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일단 승진을 가야 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승진하는 방법을 또 이종호 씨가 알아보고 그렇지. 대면하고
근데 야 승진이 이거 외압 때문에 막혔대. 이 승진이 아니라 징계를 받게 징계가 오히려 생겼는데. 막 징계받게 생겼네? 그러면 네. 야 징계는 좀 살살하게 좀 어떻게 얘기하면 네, 안 될까? 그럼 또 이종호 씨 라인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모 씨도 지금 상당히 지금 발이 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다 걸쳐 있는 거잖아요. 네. 송모 씨 군하고 경찰에 다 걸쳐 있는 거지. 그렇죠. 송모 씨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해결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종호 씨도 어떻게 모든 거를 VIP 직통으로 다 해결하겠습니까? VIP도 바쁘실 텐데. 네. 송모 씨 레벨에서 해결되는 건 또 송모 씨 통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상부상조 해가면서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경찰을 옆에 굳이 왜 두고 싶었을까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전공이 뭡니까 이종호 씨는? 주가 조작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삼부 토건 얘기도 나왔잖아.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관련자들 해가지고 그 검찰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 바꾸려고 하는데 또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라임 사태 라임 사태 관여가 됐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럼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두 개 좀 하면 안 될까? 그럼 검찰에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거기다 계속 둬. 경찰도 징계받을 상황이 되면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가지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그럼 뭐 그냥 구두경고 정도로 그냥 불문에 붙이지 뭐. 중징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해버려. 임성근도 살린다고 살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래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그런 다음에 욱 해가지고 징계 안 받아. 그냥 여전히 남아 있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근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인가? 뭐 아무튼 반드시 어떠한 종류의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익관계로 묶여 그렇죠. 있어야지 가능한 거야. 이런 모임은. 그렇죠.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사실은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겠다는데 관세청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남부지검은 영장을 왜 안 내줍니까 이거를. 말도 안 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검사는 팀 도이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윗선이 관계가 있겠지. 그렇죠. 뭔가 이러한 상상. 이 팀 도이치는 그래서 사실은 검사들도 잘 알고 경찰도 잘 알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구린 어떠한 그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또 이분들이 같이 이익으로 엮여 있어서 검사나 경찰이 봐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면서 이런 관계를 잘 만들고 돈도 잘 벌고 하려면 최상위의 그러한 어떤 강력한 권력의 배경이 있어야 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또 묶여 있고 이런 상상은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다음 수로 가야 되는데요.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를 우리가 해야 돼. 해병대 예비역들이야. 우리 선배님 후배님 이러면서 만났는데 딱 보니까 그림이 딱 나와. 각이 나와. 하나는 경호처 출신에 군하고도 관계 있을 만한 사람이고 그 힘세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주가 조작범에 돈 굴리는 방법을 잘 알아.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와 뭔가 엮여 친분도 있어. 있고 여기 입 열면은 그냥 끝장이라는 거 아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게 보여. 돈 굴러가는 것도 잘 알아. 기업에서 주가 조작할 수 있거나 돈을 넣으면은 뻥튀게 부풀려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그리고 경찰도 예비역인데 경찰 현직 총경 하나 거기다 넣어. 그리고 지금 우리 예비역인데 이 서울중앙지검 검사하다가 방금 나온 공익신고자가 이름 다 까져가지고 김기현 변호사인데 어제 스스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김앤장에도 들어갔다가 이번에 사무실도 하나 차렸대. 우리 영입해보자. 팀 도이치에 영입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딱 맞춰놓고 움직이려고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멋쟁 해병방은 약간 영입 멤버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약간 고러한 방의 성격이었던 것 같고 완전히 정의원까지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준의원 정도의 팀 도이치에 여기에 파생되는 뭔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카톡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틀림없이 더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뺏어야 된다. 빨리 네. 뺏어야 된다. 근데 제 핸드폰을 뺏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를 뺏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겨레 신문 5면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한겨레 신문 5면에 VIP 경로 뒤 이종섭의 건 전화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 그 예의 02에 800에 7070. 그 번호가 어디 소유인지가 확인이 됐어요.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데 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네, 안보상이라 공개를 할 수 없는데 케이스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알려줬다. 네. 그러니까
KT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KT에다가 네. 02800-7070 번호 명의 확인을 요청을 했더니 02800-7070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이다. KT가 답변을 했고 KT는 2022년 5월 10일에 개통해서 2023년 5월 23일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명의를 변경했다. 네. 올해 5월 29일 해지 후에 당일 재개통했다. 요 5월 날짜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이렇게 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화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진 회의 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이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당시에 언론 브리핑 취소하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안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는 보안 등을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번호를 실제 경호처에서 사용했는지는 미지수고 명의 역시 일괄해서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번호의 통신 기록이 나와야 사용처 등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번호가 대외 발신 전용이라면 통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전화가 외부로 연결될 때 상대에게 표시되는 번호일 뿐 실제 전화를 건 번호는 다른 그러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통신사의 발신 기록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해당 번호의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KT 쪽은 02800-7070 발신 기록을 요청하는 박지원 의원실에 대해서 요청 사안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이는 해당 번호로 발신한 기록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결국 이종섭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밝혀야 된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 쪽은 한겨레에다가 중요하지 않아 대답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온 국민이랑 언론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는데? 그렇죠. 근데 이 한겨레에서는 뭐 대외 발신 전용일 가능성과 그런 것을 통해서 발신 기록이 없을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해지됐다 재개통됐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더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좀 군사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군사법원 쪽에서 박 대령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7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이 02800-7070 통신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발신 내용이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수발신이 어떻게 기록이 나오는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해지했다 재개통한 행위의 의미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꼭 해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3일과 29일이라고 하는 날짜, 5월의 날짜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타이밍에 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JTBC가 보도를 했어요. JTBC가 02800-7070 명이 경호처였다. JTBC 보도 다음 날 해지 뒤 재개통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이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번호는 가입을 해지했다가 재개통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JTBC가 이종섭 공교로운 것일까요? JTBC가 이종섭 당시 장관과 대통령실과 이종섭 당시 장관이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했다고 보도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 당시에 이제 이 보도한 다음 날 해지와 재개통을 했던 것이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번호라고 돼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800-7070이라고 하는 번호를 해지를 한 거예요. KT가 관리하는 거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해지했다가 다시 재개통을 했어. 그러니까 왜 재개통을 하냐고. 해지를 왜 했고. 그래서 이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사법원도 해당 번호 통신 기록을 제출받기로 했지만 이것 때문에 텅 빈 자료만 받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번호가 이 번호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그렇죠. 해지를 했다가 재개통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해지를 하면은 관련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해지했다 재개통한 행위가 어쨌든 다른 뭔가와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 행위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에 그럼요. 보도가 됐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뭔가 됐으니까 했다면 증거를 인멸해야 그렇죠.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감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당은 대통령실이 왜 쓰던 전화를 해지하고 재개통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져 묻겠다라는 입장이다.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망원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거 과연 얼마나 내놓을까 똑바로 모르겠다. 답을 안 하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 제가 네. 전화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걸릴 것 같은데 해지하고 재개통했다. 저 어떻게 됩니까? 구속됩니다. 아, 자기 사건이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혐의를 또 씌우게 되지. 해지 및 재개통을 뭐 전화한 사람이 본인이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건인지는 모르는데 해지한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아, 구속돼, 경호처가 구속.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 거 지금 숨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 부인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거 증거 인멸에 가담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 구속돼요, 구속.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찾아가지고. 불법행위 시킨 사람은 누군지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 그렇죠. 구속을 한 다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막 해가지고 누가 시켰는지를 알아내가지고 바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야, 이게 좀 어디까지 수사가 나가야 되는 거야.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당 후보들도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 이제 수사 협조해야 된다. 보수신문에서도 얘기하고 막 지금 이런 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지금. 로비설에 관련돼 있는 얘기도. 더 이상 방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한동안 조용하던 또 권성동 의원이 다시 나섰네. 찐윤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또 이런 짓 하는 거야. 임성근 금융 논란 단톡방에 경호처 송씨, 이재명 팬클럽 발기인이다. 이게 또 공작 얘기 또 나오네. 뭐 얘기만 나오면 공작이래.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면서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멋쟁 해병 카톡방 보도에는 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기현 변호사 외에 지난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호 책임자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 임성근 전 해병인 수사단장과 골프 모임하는 방안을 논의한 단톡방 참여자들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금융 로비 의혹은 야당발 제보 공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고 이 실명을 공개했어요. 실명 공개했습니다. 응? 송호종이다. 송호종. 경호처 출신의 기억해놔야 되겠다. 송호종? 송호종. 종? 네. 경호처 출신의 이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이 보도에서는 B 씨라고 표현된 송모 씨, 네. 송호종이다. 이름을 막 공개한 다음에 이 전 대표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이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호 책임자였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송 씨가 경호 책임자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경호 책임자는 아니었다 일단. 네. 근데 발기인으로 이 뭐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이 전 대표 지지 모임의 발기인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선 때지 않습니까? 대선 때잖아요. 그거는 대선 때고 지금 최상병 사건 이거는 지난해 7월이잖아요. 뭐 나오기만 하면은 뭐 공작이래. 뭐 그 영부인한테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그랬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순간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아니 김건희 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명품백 갖다 주면은 그 북한 그 친북 인사의 공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발사주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공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뭘만 나오면 공작이래. 어떻게 된 게. 맨날 공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공작으로만 보이는 모양인데 참 답답하네. 근데 상황이 이 정도인데요.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7월 19일. 최상병 사건 이제 일주기가 되는 맞습니다. 날이죠. 최상병 사건 일주기예요. 경향신문이 관련 소식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봐보십시오. 일면 보여주십시오. 댐 방류 중 수색, 사고 3시간 뒤 숨은 다쳤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최상병 이 수색에 나섰을 당시에 그때 경북 예천군 내성천이잖아요. 근데 그 상류에 영주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급류에 휩쓸린 시간대에 그 영주댐에서 초당 평균 75톤이 넘는 물을 방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영주댐 수문은 최상병이 실종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닫혔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주댐에서 방류된 물이 그 지금 최상병이 실종됐던 지점 거기까지 보문교까지 거리는 24km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짧게는 한 2시간 반 조금 넘는 2.6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리 알려줬더라면 그렇게 급류에 휩쓸릴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방류 중단 결정이 뒤늦게야 됐는데 당시에 최상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낮 12시 10분쯤에 이제 발견이 됐으나 급류 때문에 위험해서 곧장 구조하지 못했다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 수색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관계자들이 방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우려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방류 상황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날인 7월 18일 오전에 해병대 1사단 7여단 관계자가 지형 정찰에 나섰는데 지금 방류가 되고 있고 중간중간 산사태로 유실된 곳이 많아서 수변 수색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도로 정찰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여단장에게 즉시 보고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7여단장도 이에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사병들을 물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렇죠. 그 다음날 수중 수색이 실시가 됐고 이게 사망사고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지도만 했다잖아요. 다 사실은 육성으로 다 나왔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말이죠. 교범대로 했다잖아. 경찰 수사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경찰 수사에서. 그분은 교범대로 교범을 강조했을 뿐이다. 복장 지도만 했을 뿐이다. 근데 지휘권은 없었다. 그 경찰 수사 결과가 매우 황당하고 근거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또 근데 가슴 아픈 얘기가 아시겠지만 네, 가슴 아픈 얘기가 경향신문 3면에도 실렸어요. 기사 제목이요. 해병대도 죽고 대통령도 왔는데 아직 배어. 비만 오면 겁나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성천 일대에 그러니까 당시에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경향신문 기자가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당시 현장을 그러니까 예천군 수해 현장을 13일부터 사흘간 돌아봤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사건이었거든요. 주로 이제 산사태가 많이 났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까지 왔다 가서 막 대통령이 거기 산사태 났는데 막 돌 큰 거 굴러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굴러 내려온 거에 대해서 언급해가지고 그것도 사실 논란이 많았던 건데 예천군 은평면 금곡 1리에는 1년 전 수해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법륜사 주지, 그러니까 이 법륜사도 산사태에 다 쓸려 내려갔던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법륜사 주지인 해륜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치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이제 산사태 3일 만에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은사 스님이 글을 쓰던 하우스 천막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 천막에 있었는데 당시 해병대원들이 수색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래요. 물난리가 나고 나흘 뒤에 읍내에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빨간 옷을 입은 해병대원 20명가량이 인간띠를 만들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색 모습에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고무장화를 신고 하얀 목장갑을 손에 낀 모습이 기억이 아른거린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장마로 물이 불어 내성천 수위는 물가에서도 허리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마을에서 군인들도 당시 모여서 웅성웅성했는데 그때 해병 한 명이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생각을 아직도 생각하면 욕지기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이 그렇게 불었는데 수색을 왜 시키냐고요. 물이 좀 낮아지면 찾아도 되잖아요. 구명조끼 입지도 않고 고무장화를 신고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토사물이 쏟아져 유리나 날카로운 철제도 같이 쓸려갔을 텐데 고무장화를 신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3살배기 아이들도 알아요. 분노 어린 말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마을 분위기도 안 좋았다. 우리 마을에서도 사람이 매몰됐고 해병들은 매몰된 사람 찾으려고 했던 것이니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욕을 해야 하는 거냐. 사단장이에요? 정부예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문면 미호 1위 사는 토박이 전모 씨라는 분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인 그의 조카도 지난해 수해 현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전 씨는 당시에 구명조끼도 없이 빨간 옷을 입은 해병대원 50여 명이 강에 들어가려고 내성천 모래톱에 서 있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 위험하다고 혀를 차면서 내 조카한테 구명조끼 없인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회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까 뭐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해를 본 감천면 별방리 사람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였는데 박우락 이장은 별방리 노인회장에서 수해 관련 소식이 뉴스가 나오니까 연신 가슴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박 이장은 재해 입은 사람들은 지금 바로 이주단지가 조성되길 기다리는데 관에서는 아직도 절차만 밟고 있다.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할매 손을 붙잡고 대통령이 왔으니까 알아서 잘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서에서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도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유난만 떨고 이거 복구는 하나도 안 되고 뭡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네. 근데 그 사후 처리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아일보 12면 보여주십시오. 왜 이런 기사를 이렇게 구석에다가 처박아 두는지 모르겠어. 저 하단에다가 저렇게 눈에도 안 띄는 데 넣어놨는데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에도 한 달 출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실 소속 40대 남성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라는 건데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 15일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거의 10시 다 돼서죠.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인데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과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대요. 그래서 결과에 불복해서 체열을 요구를 했고 네.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국과수로 보냈고 근데 국과수 측정 결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서 내부 감찰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관련 법규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고 다만 인사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업무 배제가 이루어질지는 검토 중인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음주 단속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을 출근을 해왔고 징계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이 강선임 행정관의 주장인데 이 기사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 의전 비서관은 적발 당일 직권 면직된 바 있다. 네. 어떤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은 당일에 직권 면직되고 네. 어떤 정부에서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어떻게 했지? 한 달 동안 생각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네. 누군지 공개됐어요? 이름이 다? JTBC 보도가 있는데 예. 제목이 이래요. 만취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알고 보니 체리 따본 그 사람. 이게 내용이 해당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체리 따본 문자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강 행정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체리 따봉 텔레그램 창에 등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체리 따봉에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쓰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지난 11일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에 JTBC 유튜브 컨텐츠에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네. 대통령실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거의 자식처럼 신뢰하는 분이라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강기훈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그 체리따봉으로 상징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에 강기훈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그 강기훈이라고 썼잖아요. 그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나도 책임 회피를 위해서 나무위키를 들어가서 찾아봤다는 말씀을 전제 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요. 2019년에 우파 성향인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고요. 박결 전 공동대표가 탈당하니까 단독으로 대표를 맡았고요. 대통령실 근무 이전에는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되어 참석했을 때 필리핀 특사단 일행에 참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윤석열 정부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아들처럼 아끼는 행정관이에요, 지금. 아들처럼 아끼는 행정관인데 음주운전은 어디서 걸렸습니까? 용산과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걸렸다. 저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술은 1. 어디서 먹었으며 같이 술 먹은 사람도 있겠지. 네, 2. 누구랑 먹었는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하고 같이 먹었으면은 술 음주운전 못 막으면은 이것도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 방조. 어. 같이 타고 있었으면 방조. 누가 타고 있었는지는 안 타고 한숨 있었는지는 나오네요. 모르지만.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